이제는 양팔도 절단해야 합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의사의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렸죠. 말초신경병증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괴사가 시작됐고 더 이상 기다리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문득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4, 미술대학에서 유화를 그리던 날이었죠.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든 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심한 갈증과 피로감을 느꼈어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어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더니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미술관에서 저희 작품 전시회를 보러 온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인슐린을 주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데이비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5세 레일라를 낳았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던 레일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을 닮아 예술가가 될 거야.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레일라가 5살 때 데이비드는 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와 레일라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죠. 다행히 데이비드가 우리를 위해 남기고 간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8살 레일라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보여주던 날, 저는 행복했어요.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화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화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이건 화가 엄마고 이건 화가가 될 레일라예요. 우리 둘 다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기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실 구석에 서 있던 18살이 된 레일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인 아이입니다. 제 오른쪽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덮고 있는 하얀 시트를 바라봤어요. 이미 오른발을 절단한 저에게 이 말은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삶은 매일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합병증이 하나둘 찾아왔죠. 시력이 흐려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결국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끝부터 다리까지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전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했어요. 제가 10살 때 처음 엄마가 쓰러졌던 날이 기억나요. 레일라가 병실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약을 챙기는 법을 배웠죠. 그날은 레일라의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딸의 피아노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죠.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레일라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엄마 가방에서 사탕을 찾아서 엄마 입에 넣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레일라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소풍 가는 날에도 인슐린 주사와 사탕을 챙겼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시간 맞춰 집에 돌아와 제 혈당을 체크했어요. 내가 미안해, 레일라. 제가 속삭였어요.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서. 엄마, 레일라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엄마는 내 영웅이에요. 아빠가 떠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그림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우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내일의 날씨가 맑을 것이라 예고했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찼죠. 이제 난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되는구나. 제가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발을 절단하기 전까지는 지역 아트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쳤었죠. 그림은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싸울 때도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레일라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그 아이는 저를 위한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한 기사가 그 아이의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연구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대상 신경재생 및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 성공적 진행 중. 다음 날 아침, 제 머릿속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에게 중대한 결정을 알렸죠. 스위스의 조력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레일라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봐. 레일라는 어젯밤 발견한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야. 내 상태는 이미 너무 진행됐어. 레일라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포기하지 마세요. 레일라,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그 말에 레일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저는요? 엄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빠도 떠나고 이제 엄마마저. 저는 혼자 남겠네요. 레일라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레일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저에게는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레일라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이는 아직 18살. 아직 세상에 혼자 내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레일라가 간절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그걸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빠도 분명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아빠의 보험금은 내 대학 학비를 위한 거야. 학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발, 마지막 한 번만 시도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요. 레일라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뺨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게만 보였던 아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끝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저는 급성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어요. 병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포도당을 주입했고, 레일라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은 곧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한국, 그곳에서 정말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 병원 복도를 휠체어로 이동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레일라는 노트북을 펴고 제게 보여주었죠. 엄마, 한국은 의료 기술이 정말 발달한 나라예요. 특히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중심 병원이에요. 줄기세포 연구도 선도하고 있고요. 화면에는 대형 병원 건물과 첨단 의료 장비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레일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 박 교수님은 신경재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지난해에는 국제의학상도 받으셨대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레일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봤죠. 심지어 이 치료를 받았던 외국인 환자들과도 연락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엄마처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대요. 저는 놀라서 레일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또 하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국제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서울대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어서 영어로 모든 소통이 가능하대요. 게다가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아빠의 보험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일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이런 실험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건 엄마, 레일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기서는 더 이상 엄마를 위한 선택지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잃을 것은 없잖아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어 레일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확신과 결단이 차 있었어요. 20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레일라는 어른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알았어. 한국으로 가자. 제가 마침내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긴 비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임시로 임대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레일라가 이끌었어요.
그 아이는 마치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우리 집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레일라가 자랐고 데이비드와의 추억도 여기 있었어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작별인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셨어요.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위한 긴 여정이었죠. 레일라는 제 옆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아이는 이미 기본적인 인사말과 의료 용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병 합병증 환자입니다. 레일라가 발음을 맞춰가며 연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 긴 여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더 높이 들어올릴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게 하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레일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진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낯선 나라에서 실험적인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도 그 과정은 두려웠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레일라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데이비드의 장례식,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용기를 내, 스테파니, 포기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그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놀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와,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제가 감탄했어요. 엄마, 이제 믿으시죠?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의 나라예요. 특히 의료시설은 더 놀라울 거예요. 우리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휠체어를 밀어주며 입국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 갑자기 제 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었죠. 레일라, 사탕,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레일라는 즉시 가방에서 포도당 정제를 꺼내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긴 비행과 시차, 그리고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인지 저는 급격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제 엄마가 당뇨병 환자인데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레일라가 주변에 소리쳤어요. 공항 의료팀이 놀라운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제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제 의식은 점점 흐려졌지만 주변의 분주한 움직임과 레일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습니다. 즉시 포도당 주입이 필요해요. 곧바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레일라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같이 타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은 재빠르게 정맥 주사를 놓고 포도당을 주입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이제 한국에 왔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레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네온 사인, 그리고 분주한 거리.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이었죠. 인천의료원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이 재빠르게 검사를 시작했고 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레일라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본 레일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레일라. 시차와 비행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씨. 저는 김 박사입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혈당 수치가 너무 불안정해요. 서울대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연락했더니 곧바로 진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레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정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요. 걱정 마세요. 스테파니 씨는 좋은 손에 맡겨져 있어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첫날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지만 한국 의료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일라,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옳았어.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아. 레일라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좋은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 교수와 그의 팀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흰색과 연한 파란색으로 꾸며진 넓은 로비, 최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스테파니 씨, 어제의 저혈당 쇼크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가 제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사건은 제게 낯선 환경에서의 취약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30년 동안 저는 언제나 저혈당의 위험을 안고 있었죠. 오늘은 전체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이어진 하루는 끊임없는 검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신경전도 검사, 자기 공명 영상 MRI, 조직 생검까지 모든 검사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한 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검사실로 안내되었고 각 부서의 의료진들은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레일라는 모든 과정에서 제 곁을 지켰어요. 때로는 통역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제 옹호자가 되어 질문하고 메모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거래요. 특히 손과 팔의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가 중요하대요. 레일라가 검사 중간에 제게 설명해 주었죠. 검사가 모두 끝난 저녁, 박 교수와 그의 팀은 제 병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스테파니 씨, 검사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우리의 치료법을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제 손과 팔의 신경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완전히 손상된 신경이에요. 하지만 주황색과 노란색 부분은 아직 살아있거나 재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거예요.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희망이었어요. 내일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특수 처리한 후 손상된 신경 부위에 직접 주입할 거예요. 이 세포들이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죠. 그날 밤, 레일라와 저는 제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평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어요. 엄마, 만약, 레일라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이 치료가 성공하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레일라는 조금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경험이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건강을 되찾으면 우리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항상 그림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일라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외에는 미래를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레일라의 말처럼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자. 우선 이 치료부터 성공적으로 끝내는데 집중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줄기세포 주입 치료. 긴장됐지만 레일라의 응원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취가 시작되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실의 밝은 조명과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특히 팔과 손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마치 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따끔거림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제 병상을 방문해 말했어요. 줄기세포가 잘 주입되었고 이제 그 세포들이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몇 주간 더 주입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이어질 거예요. 레일라는 제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에요, 엄마. 그렇게 치료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줄기세포 주입을 받았어요. 매번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손과 팔에서 조금씩 다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욱신거림이, 때로는 따끔거림이, 그리고 가끔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줄기세포 치료와 병행하여 저는 매일 특수 전기 자극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신경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어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었어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지만 아직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신경이 재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레일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매일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했어요. 때로는 숙제를 들고 와서 제 병실에서 공부하기도 했죠. 엄마, 오늘 대학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책을 빌려왔어요. 레일라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치료와 회복, 그리고 조금씩 한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치료 넷째 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집중해서 시도했을 때 분명히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일라,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손가락이 움직여. 레일라는 제 병실로 달려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해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레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박 교수님께 알려야 해요. 박 교수와 그의 팀은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결과 실제로 일부 신경이 재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놀라운 진전입니다. 보통 이런 결과는 몇 달 후에나 볼 수 있는데 스테파니 씨는 정말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변화였어요. 엄지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3차원 프린팅 신경 20보조 장치를 적용할 준비가 됐어요. 이 장치는 손상된 신경 경로를 우회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특수 생체 적합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저는 이전보다 더 큰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박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 장치가 성공적으로 이식되면 더 많은 손가락 움직임과 손바닥의 감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진전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의 일부라도 되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로 가요. 그날 밤, 레일라는 제 병실에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의 전통 떡과 과일, 그리고 병원에서 허락한 작은 케이크까지. 우리는 첫 번째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레일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에서의 치료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원 프린팅 신경 20보조 장치는 제 손과 팔의 신경 구조에 맞춰 특별히 제작되었어요. 박 교수는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마치 신경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끊어진 신경 사이에 놓여 신호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생체 적합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여정이 꿈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 레일라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신기해.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첫 번째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예정이었어요. 레일라는 수술실 입구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곧 봐요,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일라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특히 오른팔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수술은 어땠나요? 제가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곧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휴식을 취하세요. 얼마 후 박 교수가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스테파니 씨,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차원 프린팅 장치를 예정대로 이식했어요. 하지만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식 과정에서 작은 출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앞으로의 검사를 통해 알아봐야 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얻은 희망이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진전이 모두 무의미해진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치료의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 수술의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레일라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레일라는 이미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렇게 다시 후퇴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레일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후퇴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더 길어질 뿐이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뒤덮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 데이비드가 남긴 보험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치료가 계속 지연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레일라의 학업은? 그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데 매일 병원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신경 반응 검사를 받았고 재활치료도 조심스럽게 재개되었어요. 하지만 첫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의 움직임도 이전보다 둔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재활치료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재활 세션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때로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그냥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 어느 날 제가 레일라에게 말했습니다. 레일라는 평소와 달리 화를 냈어요. 정말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예요?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아이의 강한 반응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레일라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미안해, 레일라. 그냥 너무 지쳤어. 제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레일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제가 물 한 잔을 잡으려 했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제 의지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레일라, 손가락이 움직였어.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레일라는 즉시 달려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해서 손가락을 움직여봤어요.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경 이식 보조 장치가 마침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수술 후 발생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장치를 통한 신경신호 전달이 점차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몸이 장치에 적응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날 밤 갑자기 제 몸에 고열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입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해야 해요. 검사 결과 제 몸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이 이식된 장치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런 반응은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다음 날 아침 병실을 방문해 설명했어요. 지금은 면역 억제제와 항생제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해요. 레일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위험한가요? 면역 거부 반응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고열과 통증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레일라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수업도 포기하고 병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엄마, 제발 이겨내세요. 레일라가 제 손을 잡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의료진은 응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박 교수는 레일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계속되면 이식된 장치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치료 효과가 상당 부분 손실될 수 있어요. 레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노 항생제와 면역 조절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레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엄마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성공한다면 이식된 장치를 유지하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재생 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레일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시도해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제 몸에는 더 많은 주사와 약물이 투여되었고 의료진은 스문의 시간 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간헐적으로만 의식이 있었어요. 때로는 레일라의 얼굴이 보였고 때로는 의료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치가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면역 반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제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나흘 후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제 옆에는 지친 얼굴로 잠든 레일라가 있었어요. 레일라? 제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레일라는 즉시 눈을 떴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응, 목이 마르네. 레일라는 서둘러 물을 가져와 제게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불러올게요. 박 교수와 의료진이 즉시 병실로 왔어요. 그들은 제 상태를 점검하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노 항생제와 면역 조절 요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면역 거부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식된 장치도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어요. 레일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위기를 넘긴 후 제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어요. 면역 반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신경 재생이 촉진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날 밤, 레일라와 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잖아요. 미안해, 레일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이 위기마저 이겨냈어. 엄마가 의식이 없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엄마가 회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요. 레일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더 강해진 희망을 안고 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요.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을 겪은 후 제 몸은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잦은 피로감과 두통, 때로는 갑작스러운 열이 올라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의외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면역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단백질들이 신경 재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 이런 작은 진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레일라는 제게 새로운 취미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전통 수채화인 문인화를 배워보는 것이었죠. 엄마, 이건 서양화와는 좀 달라요. 붓의 움직임과 먹의 농담이 중요하대요. 재활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레일라가 책과 간단한 그림 도구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레일라가 조금씩 도와주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맑은 물 한 방울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선 하나로 시작해 점 하나로 마무리하는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것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그리셨어요. 레일라가 감탄했어요. 내 그림 실력의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이런 작은 기적들이 모여 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지난날의 스테판이라면 이런 사소한 성취를 당연하게 여겼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재활훈련을 계속하면 장치 없이도 점점 더 많은 움직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재활훈련에 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운동을, 식사 후에는 물건 잡기 연습을, 저녁에는 문인화 연습을 했어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박 교수는 저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스테파니 씨,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래 재활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하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 퇴원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충분히 안정되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재활이 때로는 병원에서의 재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신경 재생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레일라는 이미 서울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놓았다고 말했어요. 대학 근처에 있어서 제가 수업 듣기도 편하고 병원에 오기도 좋아요. 사실 저는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여기서의 삶이 좋거든요. 엄마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당분간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퇴원하는 날,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낸 시간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마치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잊지 마세요, 스테파니 씨.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박 교수님. 제 인생을 되돌려 주셨으니까요. 아니요. 스테파니 씨가 스스로 인생을 되찾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신경 자극 장치가 착용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들 수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가볼까요, 엄마? 레일라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떠나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놀라웠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과 한강의 유려한 물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첫날 밤, 레일라와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레일라가 물었어요. 전혀. 하지만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레일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엄마도요. 엄마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레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 저는 문득 데이비드를 생각했어요. 그가 지금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특히 레일라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말이죠. 내일은 뭐 할까? 제가 물었어요. 내일은 한강공원에 가볼까요?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하고 문이나 수업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 좋겠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으니까요. 작은 기적들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레일라와 저는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기억나요, 엄마?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것뿐이었죠. 그래. 그때는 내가 다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곁을 지켜왔어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일라, 고마워. 내가 내 삶을 구했어.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강변에 서서 저는 손을 뻗어 석양을 향해 펼쳤습니다. 제 손가락은 여전히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에게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곳,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이 특별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를 받은 장소가 아니라 제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실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의 작은 기적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동이 틀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 이 놀라운 나라에서 저와 레일라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또 다른 희망과 기적으로 가득 찬 날이 될 것이었어요. 저도 스테파니가 더욱 건강해지고 레일라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